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순자라는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지요. 순자 씨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시고 늘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순자 씨가 사시는 집은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마당 한편에 자리한 국화꽃밭이었어요. 남편 영수 씨가 10여 년 전부터 정성스럽게 갖고 온 꽃밭이었답니다. 매년 가을이면 노란 국화꽃들이 담장을 따라 길게 피어나곤 했지요. 순자야, 이 꽃들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 영수 씨는 꽃을 바라보며 자주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깊었어요. 순자 씨도 그 말에 늘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답니다. 특히 저녁 무렵 황금빛 석양이 노란 꽃잎에 스며들 때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요. 거실로 들어서면 왼쪽 벽 한 면이 온통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정철이와 둘째 정민이의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막내 정호와 며느리, 미영 씨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까지 50년 세월의 기록들이 그 벽에 다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들 앞에서 물걸레질을 하며 가족들의 안녕을 빌곤 했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딱히 무엇 때문인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막내 며느리 미영 씨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원래 순자 씨와 대화할 때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미소가 어색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방문을 꼭 닫고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미영아, 누구 전화야? 하고 순자 씨가 물어보면 미영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밝게 웃으며 친구예요. 어머니 옛날 직장 동료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입가만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답니다. 막내 아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밥상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지요. 정호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말이 없어? 하고 순자 씨가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하고 대답했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게 그냥 바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불안과 죄책감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미영 씨의 목소리였어요. 밤 1시가 넘은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부가 뭔가를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순자 씨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자리에서 고르게 숨 쉬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자 씨가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2월 초순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쌀쌀한 날씨였어요.
마당의 국화꽃들도 밤사이 서리를 맞아 시들해 보였답니다. 남편 영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말이지요. 다녀올게. 하고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길이 미끄러울 텐데.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그것이 순자 씨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보니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순자 씨의 비명소리에 이웃들이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특별한 지병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꼬박 울고 또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마치 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 씨는 그때까지도 참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험 서류 같은 것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니는 몸조리나 하세요. 하며 장례 준비부터 각종 서류 정리까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정호도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챙겼어요. 엄마,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고 말이지요.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남편이 없어도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마당에 국화꽃자리는 앙상한 줄기만 남아 있었지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님, 남편분의 생명보험금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순자 씨는 전화를 받으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보험금이 나오는구나. 남편이 평생 꼬박꼬박 힘들게 보험료를 내온 게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그게 이미영님께서 대리인으로 수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언제 받으셨다는 거죠? 지난달 15일입니다.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8천만 원. 남편이 20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돈이었어요. 순자 씨의 노후를 위해서 말이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수익자는 자신이었는데 왜 며느리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황급히 미영 씨를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순자 씨가 들어오자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미영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내가 받았다는데? 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답니다. 어머니, 그게...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대신 받았어요. 곧 드릴게요. 일시적으로? 왜 미리 말을 안 했니? 정우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정말 곧 정리해서 드릴게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 돈은 남편이 순자 씨를 위해 남긴 거였는데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미영 씨는 계속 곧 드릴게요라고만 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또다시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미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한 톤이었답니다.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정호의 대답도 무거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어수선해 보였어요. 미영아, 어디 가니?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그날 저녁 미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이틀째, 사흘째.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호에게 물어봐도 잠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시원하지 않은 대답만 할 뿐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호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니? 아마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가웠답니다. 엄마. 그 한마디만으로도 순자 씨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말이 나올 거라는 걸 말이지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사교육비, 생활비.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이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돈이야. 평생 보험료를 낸 돈이라고. 엄마는 연금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엄마,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이제 그만. 뚝 정호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엄마, 법정에서 보자. 정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설마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보지.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사진 속의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2월의 어느 추운 날 순자 씨는 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이런 경우 보험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다만 상대방이 가족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3월 말,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는 판사님, 그 앞에 책상들, 방청석의 의자들. 모든 게 순자 씨를 압도했답니다. 김순자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순자 씨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평생 보험료를 냈는지,
자신이 수익자였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몰래 돈을 가져갔는지를 말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도중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호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정호가 상대편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정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이정호 씨, 증인석에 앉으세요. 정호가 증인석에 앉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내 맞은편에 앉아 있다니. 증인은 사건 당사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김순자의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호했답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특히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대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머니,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순자 씨를 말렸지만 순자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으셔서 가끔 착각을 하세요.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저희가 대신 관리하기로 한 건데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씨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멀쩡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했어요. 재판장의 시선이 따가웠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라든지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까? 아직 정식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깜빡하시고 객관적 증거가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순자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순자 씨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복도에서 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정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순자 씨는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변호사가 부축해줘야 할 정도였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치매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빈 침대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이번에는 순자 씨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 정상 판정을 받았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답니다. 김순자 씨는 항상 정정하시고 금전 관리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의 증언이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영 씨의 친구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영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언이 힘을 가졌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며느리를 고소했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일이야?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더니.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곤 했어요. 4월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상대편에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맞고소요?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요. 근거 없이 절도 혐의를 제기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또 있나요?
일단 대응은 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명백히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에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피고가 된 셈이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누군가 인터넷에 이 사건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70대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보험금 사기 누명 씌워였어요. 글 내용은 완전히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기억을 잃어가면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지요. 댓글들은 더 잔혹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정말 문제다. 며느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 치매 걸리면 가족도 못 알아본다더니 같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순자 씨는 인터넷을 잘 모르는 편이었지만 동네 아는 분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동네에서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던 친구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마트 직원들도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를 고소한 그 할머니야.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수군거림이 어디서나 들렸답니다. 5월의 어느 날 순자 씨는 평소 다니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미용사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가족 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순자 씨는 머리를 감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양보하면서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며느리한테는. 그 순간 순자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보요? 제가 뭘 양보해야 하는데요? 미용사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씨는 머리를 감다 말고 일어났답니다. 됐어요. 다른 곳에서 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면서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이 동네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말이지요. 6월 명예훼손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순자 씨가 피고석에 앉아야 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전에 없던 굴욕감이 밀려왔답니다. 미영 씨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호와 함께 말이지요. 미영 씨는 순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지만 정호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 이미영 씨,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세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동네에 소문을 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누구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기뻐할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이건 이겼지만 본 소송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은 거였고 순자 씨의 노후를 위한 거였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의 국화꽃자리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 꽃들도 다시 필 텐데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하며 순자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순자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이미영님의 보호자시죠?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영 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순자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요. 연락받으실 분이 할머니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어떻게 다쳤나요?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빨리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손주들도 걱정되고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곳에서 순자 씨는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미영 환자 보호자예요. 아, 할머니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 한쪽에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민준이와 민서. 몇 달 만에 본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순자 씨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요. 자동차가 쾅 부딪혔대요. 민서도 뒤따라와서 순자 씨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지나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손주들이 불쌍하고 며느리가 걱정되기만 했답니다. 괜찮아. 엄마는 곧 나을 거야. 순자 씨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달래줬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시어머니입니다. 환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한동안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순자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맞서고 있던 사이인데 이렇게 보호자가 되다니.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아이들과 함께 기다렸답니다. 민준이는 계속 엄마가 언제 깨어나냐고 물었고 민서는 배가 고프다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뭐 사줄까? 햄버거요. 아이스크림도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매점에서 샌드위치와 우유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먹여주며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할머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고 말이지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휠체어를 타야 할 것 같아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빨라야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미영 씨는 의식이 없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에 각종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지. 순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일어나요? 민준이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곧 일어날 거야. 걱정 마라. 그날 밤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연락도 안 되고 미영 씨의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당장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자.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그렇게 손주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며칠 후 미영 씨가 깨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 미영 씨는 순자 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와주셨어요? 손주들 때문이야. 순자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계속 울었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사고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순자 씨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 돈 다 써버렸어요. 정우가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다 써버렸다고.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갚을게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미영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 씨는 손을 빼버렸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후로 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미영 씨의 병실에 가서 간병을 도왔답니다. 처음엔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미영 씨를 돌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어떻게든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너는 치료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재활 운동을 하는 걸 순자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하며 미영 씨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니? 순자 씨가 달려가자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어머니. 그 순간 순자 씨는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말이에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너무 힘들지?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안쓰러워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야. 가족이니까. 하지만 배신당한 기분은 어떻게 하죠?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기다려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 씨의 마음은 조금 더 편해져 있었어요. 한 달 후 미영 씨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온 미영 씨를 보며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순자 씨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가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답니다. 순자 씨는 미영 씨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긴 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밥 먹어라. 고맙습니다. 약 시간이야. 네, 어머니. 그런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완전히 냉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말을 안 해요? 민준이가 순자 씨에게 물어볼 때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엄마가 아직 많이 아파서 그래. 그럼 할머니가 엄마한테 예쁘게 말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순자 씨가 물어보자 미영 씨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짜로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사과와는 달랐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돈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니요, 꼭 갚을게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미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모을게요. 순자 씨는 놀랐어요.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고. 무리하지 마. 몸부터 추스려.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께 진 빚을 갚는 거니까요. 그날부터 미영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번역 일을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몸에 안 좋아. 순자 씨가 걱정되어 말하자 미영 씨는 고마워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자야 할 시간을 아껴서라도 갚고 싶어요. 한 달 후 미영 씨가 순자 씨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20만 원 벌었어요. 이걸로 갚기 시작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무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봉투를 받으며 순자 씨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돈 자체보다는 미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2달째 미영 씨는 3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일이 늘었어요. 단골 고객이 생겼거든요. 좋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야. 네, 알고 있어요. 3달째에는 50만 원이었어요. 재활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일도 점점 익숙해져요. 순자 씨는 미영 씨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나약하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국화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그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꽃을 피웠답니다. 어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미영 씨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말했어요.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정성으로 키우신 꽃들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피는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화꽃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머니. 왜?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순자 씨는 한참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화를 내셨겠지.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는 너를 보면 용서하셨을 거야. 정말요? 그런 분이었어. 마음이 넓으셨거든. 그 말을 들으며 미영 씨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적인 눈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 씨가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답니다. 엄마.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순자 씨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서 미영 씨와 마주한 정우. 두 사람 모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빠. 민준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어디 갔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팠는데. 흥.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그날 밤 정호는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엄마, 저도 갚을게요. 미영이랑 함께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을게요. 돈보다는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정호는 새 직장을 구했고, 미영 씨는 재활 치료를 계속하면서 번역 일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갔답니다. 법정 소송도 취하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는데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순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라는 선생님의 권유였답니다. 제목이 뭐가 좋을까요? 다시 피는 꽃은 어떠세요? 선생님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다시 피는 꽃이 더 예쁜 것 같았거든요. 한 번 꺾였지만 다시 일어서는 꽃이요. 순자 씨의 글은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순자 선생님 글 읽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가족 문제로 힘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씨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국화꽃자리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더 많은 꽃이 필 것 같아요.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더 예쁘게 필 거야. 순자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한 번 꺾였지만 다시 자라나는 꽃들처럼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번역일로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매달 갚아나가는 돈도 점점 늘어났답니다. 정호도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모여서 좋아요. 민서가 순자 씨에게 안기며 말할 때 순자 씨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큰 나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자신과 동생, 그리고 복지관의 할머니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에요. 큰 가족. 순자 씨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그림을 거실 벽에 걸어 놓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남편의 사진 옆에 걸린 손주의 그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국화꽃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었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그 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작년보다 더 크고 더 예쁘게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그 꽃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보, 올해 꽃이 정말 예쁘지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꽃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혼잣말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우리 잘 버텨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겨냈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정호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100만 원 갚았어요. 미영 씨가 봉투를 내밀 때마다 순자 씨는 기특했어요.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이제 무리가 아니에요. 일도 많이 늘었고 단골 고객들도 생겼어요. 보험금 8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조급하지 않았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글은 이제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청원이었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순자 선생님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올 곳은 가족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가족과 화해해 보려고요. 그런 반응을 보며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마당에 나가서 국화꽃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새순들이 한 뼘 정도 자라나 있었어요. 꺾인 가지에서 더 예쁜 꽃이 핀다. 순자 씨는 남편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맞네요, 여보. 정말 더 예쁜 꽃이 피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자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소리, 정호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요. 순자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화꽃의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치유를 안겨주는 곳.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국화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연밥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